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게요. 겨울이 왔네요, 정말. 눈도 그렇군요. 오고. 예. 겨울은 왔는데 통일 교칙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내란 척결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사실은 2025년이 다사다난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 정말 청산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통일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종교법인은 해산을 검토하라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예. 예. 콕 집어서 통일교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 모두가 통일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세간의 화두가 통일교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슈가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하여튼간에 재판장 나와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있는 본인들의 패를 까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사실 검증받는 시기가 돼야 억울한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의혹만으로 이렇게 뭐 언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으니까 사실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통일교가 이게 만만치 않은 종교이자 기업이에요. 보면은 정말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지배력을 넓히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 연주를 갖고 있는 게 통일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니버설 발레단 통일교 거예요. 리틀 엔젤스 예술단 그리고 선화예고 청신국제고 뭐 이런 거 다 통일교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와, 그래서 통일교가 우리의 삶에 되게 상당히 피부로 와 있었구나.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건 정치권과의 로비와 연줄인 것이죠. 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수건 사업들 결국에는 정치가 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만 인류의 그런 통일, 종교의 통일 그래서 한학자 중심의 독생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한일 해저 터널도 수급 사업이었고 캄보디아 ODA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수급 사업들을 정치권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헌 어떻게 보면은 종교 해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신 거잖아요. 법제처장이 민법 38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제재를 하는데 법인체도 위헌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위배 사항이 있으면 그런 해산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통일교가 일본에서도 예전에 아베 총리 사건 있을 때 상당한 그랬죠. 이슈가 네.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해산되는 과정에서 재산 빼돌렸다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그 사회에서 지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지금 뭐 양당에 뭐 밸런스 있게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권성동 통해가지고 1억을 수수하고 그거를 은폐하려는 의혹들이 드러난 것이고 또 윤영호 본부장 건진법사 김건희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명품에 대한 그런 선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로비가 들어갔던 것들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는 깊숙하게 뿌려놨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씩 지역에 조달해서 지역 조직하게 하고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키고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밀지, 김기현 밀지 이런 것들을 했었고 또 그리고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서 한학재 총재가 윤석열 지시를 하니까 그쪽으로 쫙 몰아가면서 입당하면서 엄청나게 정단에 있어서의 그런 통일교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번에 김건희 특검 하면서 척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도 로비를 시도했었다. 그래서 일부가 행사에 참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대가성으로 민주당의 뭔가 정책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권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본인들의 그런 치부와 동등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통일교 박사가 되셨나요? 연구를 통일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통일교 이슈 얘기하는데 예. 아니 뭐 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통일교는 원초적으로 민주당이랑 더 가깝다. 왜냐하면은 남북 통일 이슈 이런 거 민주당이랑 더 가깝게 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만 사실 통일교가 시작된 기원이 1960년 70년대 군사 정권과 긴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간 거거든요. 반공 멸공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정권 때 이런 통일교가 같이 합세하면서 엄청나게 내부에서의 그런 연결망을 확대해나갔기 때문에 기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수 정권과 매우 친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워싱턴 타임즈 갖고 있잖아요. UPI라는 통신사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수 인사들과의 그런 로비들이 진행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나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통일과 지지하면서 정치 후원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세의 그런 부분들과 연합되면서 깊숙하게 정치권을 파고들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와,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진짜. 오, 통일교에 예. 대해서 이 영상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쏙쏙 할 영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일교가 이제 윤영호 4년 구형을 받았는데 등간에 그 수술을 했던 김건희 씨, 권성동 씨 뭐 다 감옥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판에서의 유죄가 판결이 이제 최종 입증이 되면 결국에는 정당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걸 놔두면 결국에는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 다 줄대면서 계속 로비 시도를 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긴 하지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 유권자들을 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끊어야 되고 헌법 20조는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동시에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그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정교 분리 원칙을 명확하게 깬 사안들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재수 의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의혹은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뭐 4천만 원이네, 2천만 원이 말이 많던데, 어쨌든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라는 게 의혹인데, 전재수 의원은 이게 이제 그 시발점이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SNS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한 사람이 왜 돈을 받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온 기사인데, 그 알리바이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5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5월 27일에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서 600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전재수 의원이 당일날 성당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뭐 전 장관인데 많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나는 30대 이후에 시계를 쳐본 적이 없어. 그 이야기 그런데 됐죠. 왜 명품 예. 시계 2개 받겠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시계 받고 그다음에 돈 받고 해가지고 어딜 쓰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정치 자금을 주면 사실은 이거 받아도 되나? 평생 불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받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당연한 상식이고, 전재수 의원이 뭔가 금품 수수를 할 사람으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인은 정말 이 의혹을 명확하게 정말 밝히는데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리니까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부터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의원이 예.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한일 해저 터널. 이게 결국에는 통일교가 일본에서도 득세하고 한국에서도 득세하니까 이런 터널, 뭔가 피스로드 이런 것들 만들면서 계속 국가 간에 글로벌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통일교가 왜 유명합니까? 국제 결혼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 그런 수건 사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국민의 힘으로 통해 갖고 공약 발표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3,4천 원 받았어. 1,000만 원. 그리고 명품시계 받았어. 그리고서는 정말 오리발 내밀면서 나는 반대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뻔뻔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안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반대했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윤영호 본부장이 이런 진술을 통해서 날짜를 특정하고 장사를 특정하면은 이렇게 반박 논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명품 수수나 그 시계에 대해서는 상황이 구체적이라고는 하는데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수 장소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반대 논리를 입증하는데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동영 장관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가평 강원도 놀러 가다가 잠깐 지나는 김에 윤영호 본부장이랑 거기 천정원에서 10분 차 마신 게 전부야. 그때 나는 야인이었어. 실세도 아니었어. 심지어 그때는 민주당도 아니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의 본인이 수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쪽에서 먼저 수수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리면 또 의혹이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그 국수본 산하에서 이 통일교 로비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수사팀이 발족이 돼갖고 빠르게 지금 윤영호 본부장 불러서 한번 진술 확인하고 이제 계속해서 빠르게 엄중 수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아무도 1심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만약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이거 속도전으로 가야죠. 시간이 예. 지나면 지날수록 다들 말밖에 하고 은폐하고 격에 눈치 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제 페북에 쓴 글인데 대법관하고 법관을 뽑을 때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은 그러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많은 뉴스를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원이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든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해? 오히려 그러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 심어서 오히려 이제 정해진 대로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박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정을 지금 민주당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에서도 사실 뭐 진보 진영에서도 시민단체나 민변에서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 좀 우려가 있는 만큼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가다가 체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우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사실 갈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라도 트집 잡았고요. 윤석열은 위헌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이 사실 멈출까 봐 그게 걱정돼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의 판사 추천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처음에는 뭐 법무부도 있었고 아니면 외부의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수정을 많이 해서 그러면 추천을 하되 그래도 우리가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사법부 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한 조건들을 만드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법원행정처도 반대하죠. 뭐 여러 헌법재판소도 좀 우려를 표명하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런 것들 계속 반대가 나오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는 좀 스무스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부의 그런 정산 참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거에 대한 진짜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로펌에도 의뢰를 했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연내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입법 중요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또 1심이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중간에 바꾸면 오히려 더 지연된다는 우려도 있어서 2심 때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당 지도부가 만찬하면서 좀 정리가 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순항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그 이야기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당시 그 후보의 그 파기환송 때 그리고 지규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들과 관련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을 내세우면서 우려를 표기했단 말이죠. 한때는 침묵, 지금은 LTE급 반응.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인간의 본성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민감한 거에 괜히 우리가 숟가락 올리면 우리가 두드려 맞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피해. 근데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권리가 빼앗긴다고 하면은 밖으로 뺀다 그러면 다들 그냥 본능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의 고귀한 재판부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공익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의를 구현할까 이런 마음으로 약간의 우리랑은 다른 급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디 가나 전문직이나 어느 조직에 가나 다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계속 유지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사법부가 신뢰를 가졌어야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규현 판사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전체가 그렇게 마치 스포일한 집단처럼 보이게 놔뒀냐고요.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문제 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네이버에 지규현 30초, 15초 치면 네. 팍 뜨는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봤죠. 그날의 핫 이슈 아니었습니까?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 계엄 때 그 계엄 해제 의결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합참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던 현직 중령이 당시 윤석열한테 들은 내용을 그 부대 단체 대화방에 막 실시간으로 공유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재판에 나왔던 그 김용현 측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현장에 30초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들은 내용을 그 시간에 어떻게 대화방에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무 웃겨 이거. 시연을 했어요. 재판정에서도 타자치기 시연을 하더라고요. 마치 네. 한컴 타자 게임 하듯이. 그래서 이 신모 씨라는 그 담당자가 나는 그때 현장에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제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합동참모본부 전투 통제실에 있었던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비아폰의 실무자 단톡방에다가 그걸 올렸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워딩은 그러니까 핑계다.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다시 걸면 된다. 2번, 3번 걸면 된다. 요 얘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사실상 두 번째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계엄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건 너무 놀래갖고 단체방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다.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다시 걸면 된다. 2번, 3번 걸면 된다. 요게 30초 만에 그게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김용현 변호사 측인 고영일 변호사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결국에는 이 신모 씨라는 사람의 그 진술 그리고 그때 행위 이런 것들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규현 판사가 이거 이례적이긴 한데 그래도 30초가 꽤 긴 시간인데 한번 해보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연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저희 이거 자판 조금 포인트 키우고요. 이것만 치면 되나요? 그러면서 막 긴장될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갑자기 타자 치라 그러니까 그런 타자를 쳤어요. 그런데 30초는 웬 말? 15초 남은 15초. 15초. 예. 아니 재판장에서 갑자기 모든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 타자치기 사람들한테 모니터링 하면서 덜덜 떨면서 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쳐왔거든요. 쳐보셨어요? 네, 방송하기 전에 쳐보고 왔어요. 예. 9초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게 버벅거리면서 터갖고 평소에 하면은 7초나 6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컴퓨터 세대에서는 이게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근데 김용현 장관 어때요? 예전에 보면은 부서를 어떻게 하고 사인을 했냐, 포고령 누가 했느냐 이러면서 노트북 열어봤느냐, 로그인 해봤느냐 이런 얘기 아주 내란 쪽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랬더니 누가 증언했죠. 김용현 장관은 컴퓨터에 로그인도 스스로 못하실 분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컴퓨터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30초 내에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완전히 말렸다. 예. 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 변호사가 네. 아군이야 적군이야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요. 저희 편 맞으세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수임료 드리고 있는데 네. 아니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네. 중령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반론을 준비해 오면 미리 좀 한번 시연해보고 오면 되잖아요. 본인이 안 되면 네. 자녀분이나 주변에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 한번 쳐봐. 그거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면 내가 써먹을 거야. 근데 되네?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해.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되죠. 예. 아, 변호사가 정말 그래서 좋은 변호사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임료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거기서 중령이 그러잖아요. 재판장이 이런 것도 합니까? 라고 막 그 질문을 하던데. 아,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럽지. 아니, 이런 거 시연하는 게 재판에서의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직위원 재판장이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도 몰라. 아, 뭐, 이거 이례적이긴 한데요. 30초가 꽤 긴 시간이긴 한데, 한번 해보셔. 이러잖아요. 요즘 정말 네. 직위원 판사 때문에 재판이 재밌다는 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능푼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내란 재판은 정말 엄중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러니까요. 전복시키려고 했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코미디나 쇼잉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그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도 직위원 판사를 통해서 사실상 쓴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실제로 그래서 문영배 소장이 또 패널로 나와가지고 지난 내란 1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사건에서 단 한 건도 아직까지 선고가 안 됐다. 이건 문제다. 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고요. 예. 더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관 관행에도 시간으로 계산을 한 직위원 판사나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적용했다는 거, 이거는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휴먼 에러, 사람에 대한 실수가 있고 시스템 에러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의 내란 재판의 과정은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섞어놓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노력해야 되는데 휴먼 에러에 대한 시스템 제도, 휴먼 에러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휴먼 에러는 직위원 판사를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김선수 전 대법관도 참여를 했는데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부를 침몰 직전에 난파선으로 비유했어요. 예.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네. 소장 권한대행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이 국민의 분노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분노를 이해해야 된다. 몇몇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악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갔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우려도 표명한 건 사실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번 내란 재판이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내란 전반 재판부 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고민하고 용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주문한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그 재판부도 좀 바뀔 때가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워낙에 항상 국민의 추앙만 받던 사법부잖아요. 예. 항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모든 사태의 결국엔 최종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익숙한 환경에서에 있는 법관들이 과연 우리 스스로를 자정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보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데만 했지 우리 스스로 피와 정말 살을 깎아내는 그런 뭔가 쇄신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본인들 억울한 얘기만 하고 와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를 질타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하면서 분노만 쌓였지 이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의 자아 성찰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취약한 구조의 그런 기득권 집단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올라갔는데 일단 쌩깠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해라.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의원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연단에 올라가면 긴장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까먹어요. 인사를. 인사를. 그러면 예전에 박병태 의장도 그렇고, 뭐 김진표 위원장도 그렇고, 인사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예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우리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라는 실수라는 거 아니까 우리끼리 막 웃어요. 네, 네. 인사하고 와야지. 인사 왜 안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냥 대놓고 작정하고서는 인사하세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러잖아요. 그 대놓고서는 나 첫 번째 필버 연자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내 걸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강경한 투쟁,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극우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뭔가 어그로 끄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멘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에 의장들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는군요. 예, 의장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인 분이고요. 그렇죠. 예. 국회라는 것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어서요. 우리가 인사하는 거는 의장님을 존경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예우를 표명하고 정말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그런 의지로 그동안의 관행처럼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인사를 쌩깠어요. 인사 안 하고 이제 가맹점법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원래 필리버스터는 반대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완전 생쇼에 그래가지고 지금 필버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사업법 예. 이게 가맹 사업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예,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정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이에요. 그렇죠. 민생 법안. 그런데 처음에 딱 나왔고 가맹 사업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 파괴하는 인법 내란 세력이 민주당이다 막 이러면서 괜히 막 투쟁의 전선에 불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필버 종료되고 나서 표결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표결 여야 의원 241명이 참여해갔고요. 예. 찬성 238명, 기권 3명. 근데 기권 3명 중에 강명구, 심성범, 주호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없었어요. 예. 예, 결국에는 막 반대한다고 필보하고 나서는 찬성표 누르고 있는. 이 표리 부동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필버가 지금 그 제도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를 찾잖아요. 이제 그 내용즉슨 나경원 의원이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 하니까 의장이 이제 마이크를 껐잖아요. 근데 바로 끈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마이크를 껐더니 와, 거기서 또 무선 마이크를 곽규택 의원이 채워주더라고요. 전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아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무선 마이크 아니고요. 이거 녹음기라고. 녹음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무선 마이크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본회장 들어갈 때 노트북도 못 갖고 들어가요. 예. 우리가 이게 노트북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뒤에서 머리 내리치면은 누군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 못 갖고 가요. 가방도? 예. 조그만 파우치는 가능합니다. 파우치. 파우치. 예, 그래서 파우치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 사물함에 넣고 들어가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못 갖고 간다고 다 이거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갈 때 종이, 펜, 예. 이 정도만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뭔가, 일례에 없었던 그런 것들 갖고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놓고서는 내가 일본으로서 정말 서울시장도 나가야 되겠고 지금 오세훈도 기소된 판에 이번에 하여튼간에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작정한 그런 기세들이 너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선 녹음기든 마이크든 그걸 사전에 준비했으니까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유튜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 이야기도 있어요. 유튜브 하려고 가져왔다. 아니 그러면 우 의장이 마이크 끄고 어떻게 예측하고서는 그런 걸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크를 꺼짐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자극을 해보겠다라는 작정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그 시나리오와 준비물 아닙니까? 그것도 정당하다고 보나요? 정말 저걸 그래서 코미디로 만들고 이제 있어요. 다음 날 곽규택 의원이 또 필버를 했는데 곽규택 의원도 나름 뭐니까 그 본회의장을 희화화했어요. 이렇게 딱 피켓을 들었는데 러브 액츄얼리. 네, 러브 액츄얼리. 여러분, 여러분, 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음성이 안 나갈 가능성을 또 대비해가지고 그럼 나는 피켓팅으로 메시지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피켓팅 내용이 뭐였냐면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그건 또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적었더라고요. 다 준비한 거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 고소고발하고 또 예. 막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정치가 정말 나쁜 게 그 전선을 형성해야지 본인이 언론에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타겟팅을 뭔가 관심이 없는 작은 사람은 안 돼요. 권력자, 큰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의장 이런 식으로 당 대표 이렇게 타겟팅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관심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 급급이 되니까. 예, 나설 수 있으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못 싸우잖아요, 제대로. 제대로 맨날 민주당에 깨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부글부글 할 거거든요. 너네 왜 그것밖에 못해? 나경원 뭐해? 곽규택 뭐해? 너 거기서 맨날 그렇게 깨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필버로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필보할 때 앞으로 최소 60명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밤을 새야 돼요, 다 60명이. 그러니까 못 하겠죠,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될지는 우선은 모르겠지만 예. 우선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밤새서 당지표 짜고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예. 현장에서 진짜 의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필버에서 무슨 내용이 됐는지 언론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당사자 빼고. 필버를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맨날 그 정기 국회 마무리하는 하루 이틀 전에 해야지. 적어도 그래도 하루 이틀은 하겠는데 일주일 내내 하기에는 이게 뭔가 공격력도 없고 약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뭔가 이런 본회의 날짜 잡을 때 필버한다 그러면 시기 조절해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그래서 밤 12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저는 사전에 그것도 어떻게 좀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길게 해서 뭐 정말 뭐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것들 뭐 신기록 세우려면 이제는 뭐 15시간? 몸 망가집니다. 20시간?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네, 몸 기저귀 망가져요. 차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세이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그쵸. 양적으로는 너무 소모가 많은데 사실은 언론의 보도는 정말 한 줄 나거든요. 몇 시간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요거 한 줄 나거든요. 모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전략 말고 나는 임팩트 있게 우 의장을 때리면서 한번 가보겠다. 라는 여러 가지 소품과 함께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경원은 알았던 거예요. 어차피 나는 해봤자 오늘 밤 12시까지밖에 안 한다. 밤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선점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나온 거고 1번인데 첫 일성이 약하면 사실 언론들이 이제 그냥 카메라 다 끕니다. 아예 필버 시작됐구나. 12시에 표결할 때 한번 다시 취재해야지. 그리고 기자들도 다 관심 안 가져요. 예. 다들 그 시간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란을 피우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나름 성공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열불 납니다. 국민들은. 자,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어서 그 부처별 업무 보고까지 사상 처음으로 중계했어요. 공무원들이 엄청 긴장했대요. 100만 톤을 그 공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3,000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83,000. 한 10배 이상은 수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 자급률로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중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관이 이제 취임한 지 그래도 1년도 안 됐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미진한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시국장들한테도 직접 대답하라 그러고 필요하면은 뭐 과장한테도 물어볼 기세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배석해갖고 장관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여튼간에 예상 질문도 뽑아보고 예행 연습도 해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감동시킬까. 왜냐면 국무회의를 통해갖고 대답을 잘한 국무위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쇼츠로 뜨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의 자존심
하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면서 긴장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라보는 국민들은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다 알기 쉽게 질문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어디까지 됐어? 지금 어디가 문제야?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결됐어? 그거 다 확인해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못 하고서는 그냥 MMO 하고 있으면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텐션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뜬 그 농림부 식량국장이 있습니다. 예. 콩 GPT 국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콩 GPT. 예.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콩에 관해서 이게 유전자 조작을 GMO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GMO와 넌 GMO를 물어봤는데 송미령 장관이 약간 좀 이렇게 답변이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뒤 술술술 나왔어요.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떠셨어요? 유전자 조작 하고도 농작물. 하고 예예 이게 제일 많은 게 지금 콩. 예. 또 뭐 있어요? 옥수수. 옥수수. 예. 밀은 아니에요? 사료도 있고요. 사료. 예. 밀은 아니고요. 밀은 아직까지는 아직 들어오는 밀은 것은 아니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콩, 옥수수. 예예. 사료는 뭐 그렇다 치고. 콩, 옥수수를 이제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로 미국에서 해오는 것 같긴 하던데. 이 중에 유전자 조작된 농작물 비율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콩 몇 퍼센트는 식품의 경우는 사실은 식약처 소관이고요.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그 재배 환경 그리고 사료 아니 작물에 내가 대한 물어보는 거는 것들을 합니다. 모르면 모를 수 있죠. 뭐 예, 예, 해당 예. 부서가 아니면 모를 수 예. 있으니까 알면 얘기해 보라는 예, 예. 거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 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예,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건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체유용만. 쓰는 건 콩기름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은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거는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난 GMO로 돼 있어요. 믿을만 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사실은 그러니까 GPT 콩 GPT라는 거잖아요, 국장이. 콩 GPT 국장. 예. 그러니까 콩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AI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술술술 나와서 티키타카가 되는데 그게 명확하다. 그런 예.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구나. 그거 근데 정말 사실이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국장이 이미 다 실물을 확인하고 있었던, 파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콩이 GMO인가요? 넌 GMO인가요? 얼마나 수입되나요? 이런 것들은 숫자이기도 하고 현황을 알고 있어야 답변할 수 있으니까 장관님이 지금 대답 못하면 다음에 얘기하셔도 돼요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거는 100만 통 예. 콩이 수입이 되고 실제로 식용유로 짜는 그런 유류 콩은 100% GMO 그리고 두부 만들고 뭐 요리해 먹고 식용으로 하는 콩은 넌 GMO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수입할 때 넌 GMO 업체인 거를 확인하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GMO 이슈가 꽤 오래된 이슈예요. 그래서 특히 콩값은 되게 비싸잖아요. 국산 콩 가격이랑 수입 콩 가격이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만큼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질 그리고 특히나 GMO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그런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콩을 사 먹을 때 이게 안전한 건가? GMO인가? 아닌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질문으로 인해서 아주 클리어해졌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간단해요. 두부 먹을 수 있다. 그 영상에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먹는 두부는 유전자 조작과 관련 없는 넌 GMO. 그래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이 담당 국장이 시원시원하게 답을 예. 해주니까 국민들한테 안도의 한숨 그리고 믿음감을 주는 것 같아요. 신뢰를. 그래서 사실 국장 입장에서는 수입업체랑 다 선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평생 그 일을 해왔다면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얻어내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티키타카였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임위 있을 때 좋은 질문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질문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의원들이 엄청나게 공부하고 자료 요청하고 보호도 받고 그러는 것인데 알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런 질문들은 여당 의원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좋아야 해요. 그럼요. 그래 사실 언론이 이렇게 쇼츠를 만들고 보도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정보의 가치가 있다.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 갖고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날의 자극적인 정치적 현안 이슈인 경우에도 많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퀄리티가 있는 질문을 계속 쌓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뿐만 아니라 정책까지도 내공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칭찬들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도 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제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저희가 만든 영상인데 무식하다고 할까봐 못 물어봤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물어봐요. 대통령이 모르는 거 당연하다. 물어봐라. 그래 하면서 막 물어보니까 막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물어봤다가는 정말 무식이 탄로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대부분 국무회의에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다 여기 정점에 있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질문할 때도 모르던 알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프리 디스커션 하자.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국무회의 5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뭐 비공개 했을 때 뭐 그냥 논의할 게 없는 거예요. 안건 상정하고 그냥 다 통과해요. 디스커션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시키면 그대로 그냥 다 뭐 의대 2,000명 하라 그러면 그냥 yes sir 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180도 반전이 있는 국무회의라는 거를 지금의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공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일하는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